어제 9월 24일에 MBC PD수첩을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요는 일종의 갭 투자, 전세 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뭐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594채, 584채 정도의 집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게 대충 그냥 보통의 집이 아니라 이제 다세대 빌라죠. 구분주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이런 거죠. 갭 투자라고 하면 자기가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집값이 한 2억이면 전세금은 한 1억 8천을 넣고 자기 돈 한 2천 넣어서 집을 사고 전세 사람 거기 살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은 뭐 2억 한 5천 정도, 한 5천만 원 오르면은 나중에 뭐 팔게 되면 그 돈을 자기가 이르게 되는 이런 갭 투자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서울에 있는 그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더 지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나든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도록 일종의 활성화를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임대사업자의 과세를 비과세를 하면서 여러 혜택을 주면서 그와 동시에 무슨 문제냐면 지금 이 금리가 싸니까 여러 그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갖고 어떤 좀 나쁜 마음을 가진 건축업자들이 옛날 그 구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지은 다음에 한 세대 최소한 서너 개, 많으면 열 몇 개 나오는. 근데 그것을 일종의 바지사장,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의 명의를 통해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건축회사가 그것을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축비를 넣었겠죠. 그러면 B라는 소위 바지사장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너 명의만 빌려다오. 그러면은 건축비는 전세금. 그 전세금 어디? 국가에서 전세 대출. 어떤 사람이 한 전세 대출로 한 1억 5천이나 2억을 받고 전세를 들어와요. 명의는 이 사람이죠. 실제는 이 빌라의 실제의 건축비는 사실은 한 7, 8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전세금을 받아서 집주인을 경유해서 건축회사로 가면은 쓱 가고, 이 사람은 바지사장은 명의를 빌려준 대신에 한 500, 1000만 원을 먹고, 이 세입자들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금융기관의 전세 대출에 빚을 지면서 살게 되고, 실제 이익은 건축회사가 먹고, 건축회사는 건축비가 한 8천 되는데 1억 5천을 뭐 다 가져가니까 집주인 바지사장한테 1000만 원을 줘도 얼마? 최소한 7천만 원 정도, 한 6천만 원 정도의 채당 이득을 얻는 거예요. 한 채당. 그러면 한 10채면 5억이 되는 거죠, 벌써.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법에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합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입자들이 나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나가겠어 라고 하면 이 바지사장은 나 돈 못 보여준다. 네가 전세를 놓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수백 채, 수만 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지사장이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파산을 해버리면 이 많은
그 전세금들은 대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실제의 그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뜻없이 부실하고 하자도 있고, 또 한 번 전세금을 못 주고 예를 들면 전세금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는 이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갭 투자. 이거를 국가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대책 속에서 활성화하는 다세주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임대사업자 활성화. 한 사람이 수백 채 가져도 규제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전세금 대출. 이게 이 삼위일체가 돼갖고, 또 돈을 먹는 놈들은 소위 이 부실건축업자들, 거기에다가 바지사장들.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다 뒤집어 써야 될 것은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한번 한쪽에서 전세금이 빵꾸나기 시작하면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뭐 영세한 사람이라든가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거를 국가기관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 어떤 데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참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바지사장은 떳떳해요. 내가 뭐 잘못했냐? 그거 고소해라. 경매 붙여라.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 대출 못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에선 당연히 강제 경매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의 문제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저따로 개판으로 만들었고, 또 이런 조직적인 사기꾼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의 큰 무능. 실제로는 이걸 담당할 수사 조직 자체도 없어요. 즉, 이건 포괄적으로는 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포괄적인 정도의 사기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활성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 국가가 관심도 안 갖고 그냥 개인이 뒤집어 써라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늘 필요한 게 이 언저리에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서울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데 관심이 없죠. 공무원들은 자기 일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자, 김포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서 2명이 돌아가시고 중태가 8명에다가 수십 명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세종병원부터 밀양에 있는 계속 반복되죠. 이게 불이 나서 흔히 말하는 화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연기가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 있어도 무용주물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여기 김포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소도시들은 근교에 있는 위성도시급들은 요양병원이 많아요. 근데 요양병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독립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그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복합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1, 2층들은 이제 상가로 장사를 해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니까 그나마. 근데 3, 4층 이상은 장사가 안 되죠. 거기 사무실도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게 요양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3, 4층, 4, 5층 정도. 문제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다른 사람들 같이 쓰는 거예요. 다른 상가들이랑. 그 문제를 뭐냐면 여기서 요양병원에 있는 140명, 15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거동이 불편해요. 산소호흡기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피를 못해요. 다 업어야 돼요. 근데 지금 1, 2초가 아까운데 어떻게 없겠어요? 그럼 대피 피난시설은 있냐? 피난시설도 없어요. 있어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니 나이 89 된 분이 어떻게 피난 그 대피를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업고 나와도 그나마 다행인 거고, 침대를 끄고 나와도 일시에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제가 사는 일산 여기만 해도 최소한 제가 하는 거면 1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횟집, 고깃집 불 나는데 뭐 장사 1, 2층에서 하고 상가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3, 4층은 요양병원이에요. 여기서 불씨만 터져갖고 위로 연기가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소위 말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돈 먹기에는 뭐냐면 건물주들한테는 공실이 비어갖고 좋고, 요양병원장들은 건강보험, 요양보험, 요양급여에서 돈을 받는데 별도의 시설을 특별히 하지 않고 건물도 하지 않고 좋고, 다만 여기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가족들은 저게 그냥 처박아둬서 좋고, 소위 고려장 지내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죽어나가는 건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죠. 이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죠. 무슨 뭐 소방시설을 확충한다, 뭐 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공연물이죠. 다 공연물. 2017년부터 소방점검 매년 했는데 스프링클러 불량 통보를 받았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또 어떡할까요? 또 인재죠.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대책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가석방이 5년 새 61% 급증했고 살인죄 수감자가 1,700명 출소했다는 기사가 연합뉴스에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5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의 교도소에. 근데 더 이상 교도소를 못 지어요.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뭐 확장하려 해도 주변 반대가 심해갖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생각해보시면 굳이 수용할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살인범이라든가 성범죄자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이건 가둬야 되는 범죄자들은 있죠. 수용자들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벌금형으로 해서 강화된 벌금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봉사형을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쉬운 방법, 그냥, 그래서 제일 하는 게 구속재판을 하지 마라.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검찰놈들 당연히 수사 방식 개발하지 않고 가둬놓고 압박하려고 하죠. 경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가둬놔야 될 살인범이나 성범죄자는 풀어주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소위 피레미 같은 그런 범죄자들은 단기형으로 짧게 단기 자유형은 사실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실을 과밀화로 인해 가석방이 확대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은 살인 성범죄자는 가석방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재판 방식을 개선해서 굳이
굳이 피고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굳이 구속재판이나 구속수사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오거나 구치소에 들어오는 건 이건 아니죠. 그런 것들부터 바꿔야 되는데 조국은 지금 자기 코가 석지 않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 교육거사 살인 사건이 이제 항소심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뭐라고 해도 경찰의 초기 수사 실패, 그것도 부검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지들이 잘했다고 해요.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형사재판이 그리고 형사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심각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